네, 이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습니다. 봄이 온 것 같긴 한데요.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교차가 왜 이렇게 심한 걸까요? 2,000포인트 안착하기가 참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시장 2,000포인트 안착 위원 키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즐배츠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또 코스피가 결국 예. 1990선을 내주고야 말았습니다. 2,000포인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오히려 다시 쉬어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외국인들이 1,000억 원대로 매수하면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만 기관이 또 3,000억 원대 매물을 쏟아내면서 시장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시장 보시면서 시장 상승할 만한 여력은 있다라고 판단하셨나요? 일단은 뭐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는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2,000포인트 그게 뭐냐라고 이제 하면서 결국에는 계속 두드리고는 있는데 안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00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심리적인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현 상황만 놓고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좀 많이 엇갈려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지속적으로 장중에 매수를 하는 그런 포지션 구축보다는 장 막판 거의 동시호가 때 이제 그 뭐 바스켓으로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몇 거래일간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펀드 환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투신권 중심으로 매물 압박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2,000선을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이기든 아니면 기관이 팔 것을 다 팔아놓고 더 이상 팔 게 없을 때까지 뭐 매물이 다 소화가 돼야 안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왜 계속 들어오느냐 이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최근 몇 개월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을 보면은 좀 스탠스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온 가장 큰 이유는 환율이다라고밖에 이제 뭐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최근의 흐름 보면은 미국 시장이나 아니면 중국 시장의 동조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동조화 흐름을 보여주기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는 국내 시장의 움직임만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수급의 키는 환율이 갖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환율이 최근에 급격히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고점 대비 한 7, 8%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보통 외국인들이 환차익으로 베팅이 들어오면은 8%에서 맥시멈 10%의 그 환차익을 기대를 하고선 들어오는 부분들인데 이게 어느 정도 목표치에 좀 도달하지 않았나. 그래서 외국인들의 강한 수급을 추가적으로 기대하기보다는 여기에서 환율의 방향성과 함께 외국인들 수급, 특히나 이제 파생 포지션에서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들 그동안 많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또 환율에 민감하게 더 반응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주목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 도대체 어떤 업종과 종목들 중심으로 사들이고 있을까요? 매수 상위 리스트를 확인해보면 수출주들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어떤 종목들 눈에 띄나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시장의 어떤 업종이나 어떤 섹터가 좋다라고 해서 이제 들어왔기보다는 그가 많이 빠졌었던 부분들을 바스켓으로 끌어올렸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어느 업종이나 어느 한 섹터를 지속적으로 장중에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장 막판 동시효과에 들어가기 임박할 때쯤에 매수세가 뭐 1,000억 원이나 뭐 2,000억 원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들어온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러한 매매 흐름은 보면은 이게 이제 뭐 업종이나 섹터가 좋다라고 이제 좀 보기보다는 그냥 바스켓으로 시장을 산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이제 크게 드는 그런 부분들이고 외국인들이 바스켓으로 사는 종목들은 대부분 뭐 그 시총 상위 종목들 그리고 지금 뭐 말씀을 드리는 이제 산업재, 소재 그리고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그간 많이 빠졌었던 그런 종목들을 바스켓으로 구성을 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때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업종이나 한 섹터를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바스켓으로 그냥 뭐 시장 자체를 매도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당히 좀 뭐 어렵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수급을 보고선 따라 사기에도 어려운 그런 시장. 왜냐면은 장 막판에 이제 동시효과 부근에 들어와서 시장 자체를 사는 그런 매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을 따라서 지금 뭐 어떤 종목이나 어떤 섹터를 사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업종이다, 종목이다라고 다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낙폭 과대했던 경기 민감주들 중심으로 쌍끌이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 흐름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럼 각 종목별로 이슈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DB 대우증권을 인수한 미래에셋증권 이제는 현대증권 인수에 뛰어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한국금융지주와 KDB금융지주 이 2파전 양상을 예상했었는데요. 메가톤급 변수가 등장하면서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종목별로 좀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겠습니다.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현대증권 순서대로 대응 전략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뭐 대응 전략이라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주식을 새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들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관심을 빼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일단은 뭐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인수 이슈 이후에 큰 모멘텀을 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우증권에 대한 그 관심도는 좀 크게 가져갈 만한 그런 이슈는 못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미래에셋증권이랑 현대증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미래에셋증권 자체의 지금 움직임을 보면은 흔히 말해서 이제 뭐 은행권에서 뭐 메가뱅크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뭐 증권 쪽에서도 이제 뭐 큰 증권사, 대형 증권사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IB 쪽에 대한 그 이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증권사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긴 호흡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을 좀 관심 있게 볼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간 여러 기업들 뭐 일본계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뭐 국내 기업들에 대한 이제 뭐 인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는 지속적으로 좀 나왔으나 이게 이제 뭐 성공하지 못하고 질질 이제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미래에셋증권이나 아니면은 지금 뭐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KB 같은 경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뛰어들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그래서 현대증권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관심을 둘만하지 않을까. 하지만 뭐 탑픽으로 뽑는다라고 하면은 긴 호흡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좀 가장 눈에 띈다라고 이제 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 종목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에셋증권만 바라볼 만하다라는 의견 살펴봤습니다. 시원한 의견이었네요. 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가운데 한미약품 또 신약글로벌 이상 소식으로 인해서 어제 3.8%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한미약품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또 한미사이언스까지 함께 접근 방식을 세워볼까요? 네, 사실 이제 어제 바이오 제약주들이 일부 종목들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사이언스랑 그다음에 한미약품뿐만이 아니라 기타 이제 뭐 바이오 종목들도 좀 움직였는데 이게 시장의 고민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어제 한미약품 그 기술 수출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시장이 추가적으로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도주 그리고 이끌어갈 만한 종목이 필요한데 그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찾아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수가 2000선을 두드리고는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나 일부 투자자들의 체감 지수는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낙폭과대주 위주의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률을 끌어올리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체감지수가 낮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새로운 주도주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밸류에이션이 낮았었던 종목에서 성장주로에 대한 움직임이 지금 뭐 고민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히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가 기술 수출에 대한 이슈, 모멘텀으로 상승을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뭐 낙폭 과대 그러니까 저 PER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목에 찬 상황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성장주로에 대한 두드림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만약에 그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바이오 제약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화장품 같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단순히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에 국한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가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가 다시 한번 난다라고 하면은
다른 여타 바이오 제약주들도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돌파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는 트레이딩 전략은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각 부분별로 그동안 주도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주목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오름세를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시장 전체적인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에서 중국 증시 급등을 했습니다만 감압의 뉴욕 증시 큰 방향을 잡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안에서 매력적인 종목 있으면 하나 꼽아주시죠. 예. 일단은 뭐 시장 같은 경우에 환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적 시즌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화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업종이나 섹터 이런 쪽으로 종목들을 피킹을 하기보다는 실적과 수급을 보고 이제 조금 대응을 하는 개별 종목 장세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중에서는 사막 콘덴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작년 하반기부터 현대차 쪽 그 아이오닉에 이제 그 납품이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2015년도 턴어라운드, 2016년도 실적 성장세에 대한 모멘텀 같이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사막 콘덴서 관심 있게 볼만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전체적으로는 환율과 실적에 따른 수급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는 사막 콘덴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